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최면술사가 다가와서 당신에게 최면을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에 이런 암시를 심어놓는 거죠. 누군가 꼼짝마라고 외치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그를 덮치기로 결심한 다음 그대로 실행해라. 잠시 후에 정말 경찰이 나타나서 당신을 향해 꼼짝마 하고 소리쳐요. 그 순간 당신 안에서는 정말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경찰을 덮쳐야겠다고 분명히 스스로 결심한 뒤에 몸을 날립니다. 자, 이 행동, 과연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을까요? 마음속에서는 분명 내가 내린 결정처럼 느껴졌을 텐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유의지 논의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동시에 좀 섬뜩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금 그 최면 사례처럼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느끼는 것하고 그 선택이 정말로 근원부터 자유로운 것 사이에는 어쩌면 거대한 간극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최면에 걸려있는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가능성,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두 가지 핵심 논리를 통해서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논리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사실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종자, 바로 욕망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요. 이건 마치 제가 점심으로 타코벨이랑 판다 익스프레스 중에 고민하다가 결국 타코벨을 골랐다면 그건 멕시코 음식을 향한 제 욕망이 중식을 향한 욕망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강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정확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을 차근차근 분해해보면 이래요. 첫째, 우리의 모든 의식적인 행동은 우리의 가장 강한 욕망을 따르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러 욕망이 부딪힐 때는 그 힘겨루기에서 최종적으로 이긴 욕망, 혹은 여러 욕망의 연합군이 우리 행동을 결정짓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이게 핵심인데 우리는 그 욕망 자체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욕망 자체를요? 네, 당신이 멕시코 음식을 더 좋아하기로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취향이나 욕망은 그냥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욕망이 선택을 낳고 근데 그 욕망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내 선택은 자유롭지 않다. 이런 논리네요. 네. 근데 잠깐만요. 바로 반론이 떠오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 8시 수업 때문에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도 억지로 침대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설명하죠? 그때는 더 자고 싶다는 욕망이 수업에 가고 싶다는 욕망보다 진짜 압도적으로 강하거든요. 이건 명백히 욕망을 거스르는 행동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드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따르면 그 행동조차 결국 또 다른 욕망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침대에서 나오는 이유는 더 자고 싶다는 그 당장의 강렬한 욕망을 좋은 학점을 받고 싶다, F학점은 피하고 싶다,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같은 여러 욕망들의 연합군이 힘겹게 눌러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연합군이요? 네, 욕망들을 전쟁터의 병사들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어떤 행동은 람보 같은 단일 병사, 그러니까 하나의 욕망이 워낙 강력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병, 포병, 공군, 즉 여러 욕망들이 동맹을 맺어서 더 강한 적군을 물리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 다른 욕망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이 주장이 틀렸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려고 일부러 바나나랑 치약을 넣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오믈렛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보죠. 이건 그 어떤 욕망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건 역시 아주 고전적인 반론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아주 강력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혹은 당신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다는 그 지적인 욕망이죠. 그 욕망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을 압도할 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오믈렛을 먹는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와, 결국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욕망이라는 전쟁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셈이네요. 그렇죠. 정말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논리네요. 그럼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욕망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제가 건강을 위해서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고기에 대한 욕망을 없애려고 일부러 도축 영상을 찾아본다고 해보죠. 이건 제가 제 욕망을 의지로 통제하고 바꾸려는 시도잖아요. 그것마저도 더 높은 차원의 욕망의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욕망을 바꾸려는 행동을 하려면 그 이전에 먼저 욕망을 바꾸고 싶다는 2차적인 욕망이 존재해야 하거든요. 아, 더 상위의 욕망이요? 네. 그리고 그 2차적인 욕망 역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아주 강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강을 건너는 빠른 배와 느린 배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선착장 직원이 당신을 어느 배에 태울지는 전적으로 마음대로 정합니다. 당신은 빠른 배에 타야만 강을 빨리 건널 수 있지만 어느 배에 탈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욕망을 바꾸고 싶다는 그 상위의 욕망, 즉 빠른 배를 부여받아야만 욕망을 바꾸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내면은 그냥 제가 선택하지 않은 욕망들의 전쟁터일 뿐이다. 와, 이것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이제는 아예 시선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옮겨서 결정론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우주가 탄생한 순간의 초기 조건, 그리고 물리법칙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 심지어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 맞죠? 네, 맞습니다. 우주 전체를 거대한 당구대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최초의 브레이크샷이 터졌을 때 모든 당구공, 즉 원자들의 최기 위치와 운동량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들이 어떤 물리법칙에 따라 움직일지도 정해졌죠. 그 순간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충돌과 움직임, 어떤 공이 어떤 순서로 포켓에 들어갈지까지 단 하나의 가능한 미래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와... 결정론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이 이 거대한 당구대 위의 공들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생각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빅뱅 시점에 이미 제 운명까지 결정되었다니. 그런데 이 결정론이 정확히 어떻게 자유의지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건가요? 그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궁금합니다. 그 논증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이렇게 진행되죠. 첫째, 결정론은 사실이다. 일단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둘째, 결정론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도 지금과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과거의 사건들과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요. 네, 그리고 당신이 바꿀 수 없는 자연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다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었다면 우주의 시간을 되돌려서 어제로 돌아가도 저는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모두 김치찌개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결정론의 무서운 함이죠. 그리고 논증의 세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다면 그 행동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자유롭다는 말의 의미에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최종 결론은 결정론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그 어떤 행동도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138억 년 전부터 정교하게 짜인 각본을 따라 연기하고 있는 배우일 뿐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빈틈이 없는 논리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잠깐 하고 외칠 것 같아요. 바로 양자역학 때문이죠. 20세기 물리학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미시세계는 그렇게 결정론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무작위적이고 확력적으로 움직인다고들 하잖아요. 진정한 우연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자유의지를 구할 동화줄이 될 수는 없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적이 이 논의를 절정으로 이끄는 클라이맥스입니다. 좋습니다. 잠시 결정론이 클렸다고 가정해보죠. 세상의 근본에는 예측 불가능한 무작위성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자유의지가 살아날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자유의지는 결정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했더니 무작위성이라는 더 끔찍한 심연으로 떨어지는 꼴이 되거든요. 더 나빠진다고요? 왜죠?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 내용을 계속 듣기로 한 결정이 당신의 이성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당신 뇌 속의 어떤 뉴런이 발작할 확률이 30%였는데 우연히 그쪽으로 터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보죠.
그게 당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그냥 당신 머릿속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일까요? 아,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왔다고 해서 그 주사위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잖아요. 당신의 결정이 당신 뇌 속에서 일어난 양자적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라면 그건 당신의 통제하에 있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당신에게 일어난 우연일 뿐입니다. 와,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다면 내 행동은 과거와 물리법칙의 인질이라서 자유가 없고, 세상에 무작위성이 끼어든다면 내 행동은 통제 불가능한 우연의 산물이 되어버리니까 또 자유가 없다는 거군요. 어느 쪽 길이든 막다른 길이네요. 네,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어느 쪽이든 가망 없는 논증이라고 부르는 아주 강력한 논증입니다. 결정론과 무작위성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벽 사이에서 자유의지는 완전히 포위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한쪽 벽은 인과율의 사슬이고 다른 쪽 벽은 혼돈의 안개입니다. 어느 쪽으로 도망쳐도 나라는 주체적인 행위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이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서로 함께 갈 수 있다고, 즉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나요? 뭔가 이 완벽해 보이는 함정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맞습니다. 양립 가능론은 매우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들은 자유의 의미를 재정의하려고 시도하죠. 자유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외부의 강요나 방해 없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훨씬 더 상식적인 정의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당신이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고 누가 총을 겨누고 협박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탁구배를 선택했다면 그 행동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설령 그 욕망 자체가 결정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요. 하지만 결정론자들은 곧바로 재반박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자유는 꼭두각시 인형이 줄에 묶인 채 춤추는 것을 즐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 라고요. 양립가능론이 말하는 자유는 결국 행복한 노예의 자유일 뿐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결국 그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것조차도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과거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당장 드는 생각은, 만약 내 행동이 자유롭지 않다면 도덕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 사람도 결국 그렇게 행동하도록 결정되어 있었던 거라면요? 그것이 이 논의가 가장 실질적이고 뜨거워지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서 범죄자를 그냥 풀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벌의 목적과 정당성에 대한 관점이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는 식의 과거지향적인 응보주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복수나 징벌을 정당화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처벌은 왜 하는 거죠? 오직 미래지향적인 관점, 즉 처벌을 통해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교화시켜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결과주의적 관점만이 남게 됩니다. 처벌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벌주려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처럼요. 와, 범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악한 악인에서 위험한 고장난 기계로 바뀌는 셈이죠. 수리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대상으로요. 처벌의 개념이 복수에서 예방과 관리로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생각할수록 우리 사회의 법과 윤리 시스템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나 실패한 사람에 대한 가혹한 비난도 그 근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 역시 수많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일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연민과 겸손이 증오와 오만보다 더 합리적인 태도가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론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껏 이룬 모든 성공과 당신이 겪었던 모든 실패가 당신의 위대한 선택이나 뼈아픈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138억 년 전부터 정해져 있던 물리 법칙의 필연적인 전개 과정이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다시 쓰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괜찮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